네, 정부가 어제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료진부터 시작해서 9월까지 전 국민 1차 접종을 완료하고 11월에 집단 면역 생성을 목표로 한다는 건데요. 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재보선 70일 정도 남기고 서울과 부산 민심이 출렁이고 있는데요. 최영일, 이종군 두 분 시사평론가와 관련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정부가 구체적인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뭐 지금까지 나온 내용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네. 11월에 집단 면역을 목표로 해서 9월에 1차 국민들 접종을 다 끝내겠다. 네. 이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예.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1분기는 2월, 3월 한 달 반여 정도기 때문에 예. 한 뭐 150~60만 명 정도고요. 2분기가 3개월 온으로 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 중에 정말 이제 위험군에 있는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 의료 종사자, 또 65세 이상 고령층 예. 다 맞을 수만 있다면 그다음에 여름부터는 한숨 돌립니다. 그다음에는 뭐 19세 이상, 만 19세 이상 64세까지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 만성 질환자, 일반 시민 다수가 대상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제 집행이 중요하고 또 그만큼 우리가 콜드 체인을 포함해서 예. 이 공급 인프라까지도 제대로 깔 수 있는지 이게 2월이 제일 관건인데요. 네. 어쨌든 그대로 문제는 이 자발적인 접종이기 때문에 예. 거부하는 경우가 좀 낮고 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참여도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의료진부터 맞는 시작이 거죠. 되는 거고요. 네. 안 맞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맞겠다고 하면 후순위로 빠지죠. 뒤로. 4분기에는 무접종자가 맞을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맞고자 했으나 지금 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예약을 했더라도 미룰 네.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몇 달 밀린다면 사실은 이게 의지는 맞고자 하나 상태가 맞을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불안해서 나는 나중에 지켜보다가 예. 맞을래요 하는 분도 있을 거고 뒤로 좀 몰리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앞쪽으로 선제적으로 균일하게 맞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도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예. 자, 언제 어디서 맞아야 하는지는 사전에 이제 인터넷과 문자 등으로 통보를 네. 해준다고 하고요. 접종 대상자가 내가 어떤 백신을 맞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건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럼 굉장히 큰 혼선이 빚어질 겁니다. 그렇겠죠. 벌써 5개 종인데 예. 그 5개 종이 우선적으로 언제 들어오게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획대로 그러니까 뭐 코로나 의료진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이런 계획대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 2월부터 약 한 7월까지, 7월 이후까지 이런 어떤 계획 속에서 이렇게 원하는 대로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하나가 이제 뭐 1차와 2차의 어떤 간격이라든지 또는 1, 2차가 다룰 수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하나하나 지금 정부에서 이제 밝히고 있고 1차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요. 2차적으로는 영국 같은 경우 워낙에 그 백신이 지금 물량이 없다 보니까 1차와 2차를 다른 어떤 그 약으로 뭐 해도 된다 이렇게 영국 정부가 발표했다가 대혼란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정부 그것에 관해서 완전히 못을 박았습니다. 1차와 2차 같은 약, 같은 그 백신을 맞아야지 다른 약으로는 하지 않는다라고 공표를 했고요. 예,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U가 수출 차단 시스템을 곧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네. 내용을 보면 1, 2차는 접종센터라고 명기를 하고요. 네. 3, 4차를 지금 위탁 의료기관이라고 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1, 2차가 접종센터라면 그것은 파이저와 모더나를 지금 상정을 하고 있다라고 예.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 그다음에 얀센은 이 상원에서도 가능하니까 그것이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정부는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고 있고 또 정부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을 보면 1차 5만과 2차 50만과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물량 확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가 이렇게 분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들여와서 보관하고 이송하고 접종하는 데까지 네. 지난주에 최영일 평론가가 아마 한치 오차도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네네. 얘기 했었는데 뭐 준비 작업 굉장히 철저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렇죠. 오늘 저희 YTN 취재 기자가 이 백신을 보관할 냉동 창고에 나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72도 창고 안에 이제 들어가서 네, 화면을 네. 찍었는데 뜨거운 물을 이렇게 부으니까 그냥 연기가 얼어버-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이런 곳에 지금 특히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보관하는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 네. 첫 번째 공간이 되는 거죠. 저도 아까 YTN 리포트를 보고 좀 깜짝 예. 놀랐습니다. 냉동 창고는 전국에 많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온도가 문제예요. 예. 영하 70도 아래로 내려갈 일이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우리가 뭐 먹거리들, 특히 네. 수산물, 육류 이런 것들은 이동하는 차량도 냉동 차량이 많고 냉동고는 널려 있는 거 아닌가 한데 저 온도를 맞출 수 있는 건 저기 한 곳뿐이더군요. 예. 참치 창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냉동 창고는 많으나 저렇게까지 네. 내려가는 영하 70도 아래로. 아. 그래서 사실 모더나는 예. 다른 창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영하 20도에서 콜드 체인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여러 개를 맞출 수 있는데 파이자만은 사실은 저 창고에 예. 다 몰아넣고 네. 이제부터는 가끔 해외 영상 예. 보도자를 보면 드라이아이스에서 이렇게 꺼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네. 저희 YTN 그 김다연 기자가 냉동 창고 네, 안에 들어가 네. 있던 모습 보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런 냉동 창고 저렇게까지 내려가는 게 이제 한 곳. 그런데 네.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이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계획이 발표됐을 때 접종 센터가 250곳이다라고 예.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전문 위탁 의료기관이 2만 개다. 그런데 250개를 지금 당장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와 2차, 2월 달과 3월 중순까지는 1차가 지금 접종센터 4개소, 그다음에 2차가 접종센터 21개소거든요. 그럼 25개소는 3월 중순, 그러니까 4월까지, 5월 직전까지는 이 25개소만 지금 마련하면 예. 2차적으로는 지금 수용이 가능하고 그 중에서도 지금 보셨던 곳은 화이자를 우리가 매입했을 경우 그렇죠. 화이자에 해당되는 그런 그렇죠. 이 예. 접종센터니까 여기에 만약에 모더나가 좀 더 수급이 원활해서 3월 중으로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런다면 모더나는 그래도 지금 한 곳밖에 없는 저런 그 80도 이하가 아니라 20도 정도 내외니까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런 정도 20도 정도의 냉동 창고는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뭐 한 곳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예. 것 같고요. 들어오는 파이저나 모더나의 수급 상황에 따라서 앞서서 3월 중순까지 25개소를 확충 짓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근데 병원이나 접종 장소로 이동할 경우도 생길 텐데 이 이동을 네네.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도 관건인 그게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민관군 합동 예. 작전입니다. 거의 전시 체제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물류 시스템 자체는 이 체계는 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구축하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특수 냉동고를 제작하는 또 4개의 전문 네.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과 보관은 군이 전담하기로 했죠. 이건 미국에서의 시스템하고 똑같은 걸 우리도 채택을 한 건데 이 국내에서 장성이 네. 직접 만전을 기해서 한 채 빈틈도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50개는 시군구 기준으로 기초 지자체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인데 약간의 완급 조절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파이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예정은 3분기 이후 예정이었기 때문에 혹시 코백스를 통해서 먼저 일부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큰 걱정이 되지 않고 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은 말씀하신 대로 2도에서 8도 이건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의원급 병원은 다 가능해서 전국에 10,000개 정도가 이 세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우리 현재의 예방 접종 체계로 상당히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이 백신이 이제 우리도 독감 백신 지난 가을에 상온 노출이 돼서 폐기한 것도 있고 백색 침전물이 생겨서 폐기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이 백신의 누수가 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부의 백신 접종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직 백신에 대해서 당장은 맞을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다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니요, 당장은 맞을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작용이란 게 있잖아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신 다 인증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당연히 맞아야죠. 뭐. 전부 이제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이렇게 좀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워낙 급하게 만들어진 백신이다 네. 보니까 여전히 불안해하는 국민들 많은데 대통령이 이제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진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데 좀 보실까요? 백신을 맞겠느냐, 맞을 생각이 없느냐 이 백신 접종 의향을 물어봤는데 맞겠다가 71.6%, 맞을 의향이 없다가 26.5% 정도입니다. 지난해 그 여론조사에 비교하면 맞을 의향이 있다가 좀 높아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해 제 기억에 한 3분기에서 예. 4분기 정도에 백신을 맞겠느냐는 의향에서 약 한 50% 후반대가 맞겠다고 했고 약 한 39% 내외가 지켜보겠다라고 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71%는 올해 들어서 7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요. 이거는 외국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맞겠다는 게 40%밖에 안 돼요. 60%가 맞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48%가 불안하다.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비해서 저희가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 그래도 비교적 적극적인데 그 안에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지켜본 이후에 맞겠다가 한 59% 정도로 나오고 네. 있거든요. 지켜본 이후에. 네. 예. 그래서 사실상 지금 아까 이 유통 과정에서 군작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것만큼 또 중요한 게 이 실제로 이 백신 접종이 시작할 때부터 만약에 가짜 뉴스라든지 뭐 소문이라든지 이런 허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통되면서 공포가 조장됐을 때 사실상 백신 접종 체계가 흐트러지는 것 예. 이게 가장 경계돼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상 반응 관리를 질병청이 총괄하고 뭐 식약처, 행안부, 국과수, 경찰, 법무 이렇게 각각 임무를 맞춰줬는데 한 가지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건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 이 정보를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그것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또 허위 사실이 확산되지 않도록 그 정보를 통제 관리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얼만큼 확신을 그러니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투명하게 주느냐 이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에 마친 다음부터의 어떤 일부 부작용이 혹시나 공포로 돌아가지 않는 예. 그런 관리, 정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게임 체인저는 백신이 아니라 백신을 접종할 국민 여러분이다 이런 중요한 얘기를 얘기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얘기를 했으니까요. 국민들도 좀 협조를 해야 되고 가짜 뉴스 이런 건 정말 경계를 해야 되는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집단 면역이 정부 계획대로 형성되기까지는 국민들이 잘 버텨줘야 되는 게 네. 이제 숙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거리두기 발표를 이제 조정하는 거를 오늘 발표하기로 예정을 원래는요. 했었는데요. 이걸 좀 연기해서 네. 일요일 날 발표하기로. 맞습니다. 예. 그게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원래는 어느 정도 안이 도출된 것 아니냐. 네. 이 실제로 회의에도 참여하고 있는 뭐 의사 선생님,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전에 들으니 사실은 이 좀 설 명절을 앞두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좀 일시적으로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경기를 좀 풀기 위해서 경제 문제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죠. 저 계란 던지는 장면 보도에서 보고 참 가슴이 네. 아팠는데 선교회 간판에 계란 던지면서 방역 수칙은 자영업자만 지킵니까? 이렇게 외치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이분들은 생계를 다 포기하고 지키고 있는데 이걸 또 불법적으로 방역 수칙 다 어기면서 예. 집단 생활하는 곳도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등등의 문제로 방역 당국이 다소 거리두기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던 것이 최근에 한 300명대가 쭉 유지됐어요. 그러면 2단계나 2단계 아래로 떨굴 수도 있는 수치에 근접하고 있었는데 이 IM 선교회 발로 지금 다시 400명대, 500명대 이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방역 당국이 다시 긴장을 해서 네. 이게 설 명절까지 완화 안 되겠구나.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일시적으로라도 풀어서 안 되겠다. 거리두기 아직도 완화해서는 안 되겠다. 조금 강경 기류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심의 결과가 원래 오늘 발표했던 내용을 다시 재점검을 하는 상황을 이제 오늘 회의입니다. 네. 오늘 이제 거칠 것 같고요. 내일이나 이르면 내일, 늦으면 모레 발표되는 거리두기는 그러면 일요일에 발표한다 이건 공식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유지 내지는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강화될 가능성보다는 예. 현행 상황을
완화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좀 상황이 다시 불안해진 네. 이런 시점이라서요. 근데 정부가 굉장히 강도 높은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도 이제 여론조사 하나를 더 볼 텐데요. 5인 이상 집합 금지라던가 9시 이후에 영업 제한 조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연장해야 된다.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아직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차이가 있다. 지금 최근에 오늘 아침 뉴스에 프랑스의 한 식당이 지금 완전히 봉쇄 조치를 해서 식당도 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기고 실질적으로 이 자유라고 표현하면서 식당의 손님들을 불러 모아서 과태료를 물고 지금 인신 구금되는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프랑스라든지 혹은 유럽의 전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면 그런 락다운까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화된 그런 그 봉쇄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불만이 누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5인 이상의 그 금지 조치라든지 9시 이후에 그 영업 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근데 일부 정말 자영업자분들이 항의를 하는 것 너무 당연한 어떤 목소리인데 그 이외에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이 금지를 더 찬성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또는 이 정책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현재는 수도권의 2.5단계 그리고 수도권 제외 지역은 2단계 맞습니다. 유지인데요. 서울 연휴 대책까지 포함해서 일요일에 정부가 어떻게 결정을 해서 또 방침을 내놓을지 좀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임기 1년의 짧은 시작이지만 대한민국 1, 2도시 수장 자리가 걸려있는 만큼 그 의미는 상당한데요. 여야 모두 예비 후보들의 열띤 경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심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죽을 각오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일화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피가 모자란다고 하시면 피를 뽑고 눈물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눈물도 짜내겠습니다. 많이 드리고 싶은데 마음만큼 못 드리니까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정말 그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참나 1조 4천억 이렇게 지급할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강원도 철원에 조그만 보건소에서 근무하셨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제 초등학교 때 예방 접종은 다 우리 엄마한테. 아이고. 서울 15일 날 저희 병원에서 수요일 날 확진 판정을 받고 한 3개월을 거의 입단하고 거의 매일 뵙는 가운데 코로나 얘기만 나오면 간호사 한 달에 좋게 수억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자금은 후보자 개인이 다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법 자금을 받아서 써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눈물까지 쏟으면서 사활을 거는 후보들 모습 잠시 보고 오셨는데요. 어쨌든 여야 모두 지금 예비 후보 윤곽은 어느 정도 네. 이제 잡혔고요. 경쟁도 뜨거워지는 상황입니다.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하나 먼저 볼까요? 자, 보궐선거가
가까워지고 있어서 이게 네.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까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올랐습니다. 네네, 동반 예.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도 오르고 여당도 올랐다. 예. 이건 뭐냐면 사실은 무응답이나 우리가 이제 또는 이제 부동층으로 빠져 있던 기존의 지지층들이 이제 이 전쟁에서 밀릴 수 없다. 우리 진영이 이겨야 한다. 네.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기 이제 무응답의 이 빈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쪽의 비중이. 네. 자, 이거 앞으로 지켜볼 부분인데 그럼 어느 쪽이 더 결집하느냐? 그럼 이게 한계가 있어요. 무제한 결집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있던 이 정도에서 멈추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스윙보터. 네.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도층이 어느 쪽에 선택을 하느냐. 그래서 이게 진보 플러스 중도냐, 아니면 보수 플러스 중도냐에 따라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향배가 갈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한 달여 기간이 너무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변곡점을 가를 시기가 너무 뚜렷해요. 두 주 남은 밥상머리 민심이 예. 사실은 모이지도 않는데 방역 때문에 이번에 고향 가기 어려운데 아니요. 다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면으로. 이 메신저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간 가운데 시골의 부모님이 자 누구 찍어라는 얘기를 하실 예. 수도 있고 또 이제 서울이나 부산에 계신 또 분들이 또 어떤 의견을 내실 수도 있고 이런 집안끼리의 민심이 뭔가 패턴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월 정도가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텐데 문제는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죠. 이 범야권 단일화 예.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설을 앞두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예비 주자들 이슈를 선점하느라고 발걸음이 그렇죠. 굉장히 바빠진 상황입니다. 지금 보궐선거가 치러진 서울, 부산 민심만 따로 띄어서 좀 보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지금 11월 말 이후에 저희 YTN 여론조사를 봤을 때 9주 만에. 지금 9주 만입니다. 네. 9주 만에 국민의힘을 앞지른 이런 결과가 그렇습니다. 나왔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변수가 가장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네. 중요한 건 박영선 장관의 출마 공식 선언이라고 출마 봐요. 선언. 그러니까 예. 박영선 장관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런 뜻만은 아니고요. 구도가 형성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에서 누가 나오느냐. 사실 우상호 의원은 미리 이제 출마 선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상대가 누구냐. 그러니까 여당 지지자들도 사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쉽게 답을 못했던 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든지 뭐 기존의 어떤 왜냐하면 구도가 형성이 안 됐으니까 물론 잠재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선언하고 완전히 어떤 그 형태 이쪽은 누구 이쪽은 누구 이렇게 굳혀진 어떤 상황과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이제 그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의미가 이제는 완전히 구도가 형성이 돼서 이제 레이스에 시작하고 총성이 울렸다. 그 점에 있어서는 지금부터 나오는 어떤 여론조사 추이가 사실 리얼 진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박영선 장관이 출마하면서 이제 구도가 형성된 부분, 이 부분이 여론을 좀 움직이게 한 이런 요인이었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최근 출마를 선언하면서 박영선 전 장관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그중에서 좀 주목을 받았었던 게 21분 컴팩트 도시였습니다. 네. 예,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장이니까 서울 전역을 21개의 거점, 이거 뭐 클러스터라고 과거에 네. 불렀어요. 묶어가지고 21개의 집중적인 인프라를 배치하는 경우에 서울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강남 끝에서 강북 끝으로 직장 출퇴근을 하면요. 지방 갔다 오는 시간, 하루에 오가는 출퇴근 시간 3시간도 날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21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하도록 하겠다. 보육이다, 아이 교육이다, 나의 일자리다, 또는 뭐 가정 생활이다, 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걸 21분 안에 해결해 준다 그러면 저는 서울 시민으로서 네. 이거 획기적인 거다. 그렇죠. 근데 예. 이거 예전에 스마트 시티가 그런 거점 발표들을 했는데 서울시장 후보가 이것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만든 건 처음이라 예. 사실은 주택 공급, 부동산 얘기 모든 여야 후보로 예. 많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 실현 가능하다면 21분 컴팩트 시티 네. 이 공약은 신선한 면에서는 예. 좀 어느 정도 독보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실현되면 정말 네네. 획기적인 건데 그런데 이 공약에 대해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내 공약을 베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박영선 전 장관이 이에 대해서 답을 한 부분도 있는데요. 함께 보고 오시죠.
개념, 행정구역 개념의 그 낡은 사고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말하는 21분 컴팩트 도시라는 것은 네. 시공간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타원형으로 이제 이렇게 그 서클을 그리면 서울의 605만 평방 제곱킬로미터, 네. 거기에 21개 서클이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예. 박영선 전 장관 얘기는 이거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이런 개념이다.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도 조은희 구청장이 이것을 했다는 것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국회에서 11월 20일 날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 토론회에서 하나의 서울 다핵도시 뭐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유사한 점은 있어요. 이쪽은 21개 거점, 이쪽은 25개 권역, 그리고 그것을 유기적으로 잘 살게 만들겠다라는 목표는 비슷하고요. 근데 약간 다른 건 이쪽은 좀 독자적이고 이쪽은 유기적이다. 뭐 이런 부분이 좀 다르고 실질적으로 지금 21개라는 의미가 뭐냐 뭐 이런 지금 비판은 많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1000만의 그 우리 이 서울 시민 인구를 그러니까 그 하나의 권역을 50만 정도. 왜냐하면 전주시가 50만이고 그러니까 50만이라는 그 숫자가 꽤 큰 도시들이 지금 지방에는 다 50만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만으로 다 묶였을 때 그럼 20개 권역인데 왜 21개 권역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전체적인 어떤 다핵도시라든지 이런 표현은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강론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강론은 뭐 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예산 규모라든지 혹은 뭐 스마트팜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론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꼭 똑같다, 다르다, 뭐 베꼈다 이런 논란 자체가 옳다 그르다의 논쟁이 아니라 그렇다면 무엇이 더 현실 가능하냐 그리고 무엇이 더 우리가 이 시민들에게 유용한 어떤 정말 그런 이 안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냐 그 경쟁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이 논쟁이 전 나쁘지 않은 논쟁이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조은희 구청장이 다르다는 걸 자인을 해버렸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21개냐? 이 행정구역이 25개인데 행정구역에 따른 발상으로 다핵도시가 지금 이제 서울 시내에 지자체, 기초지자체 개념으로 25개가 하라는 거고요. 박 장관 거는 굉장히 혁신성이 있어요.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구역과 동일한 개념의 다핵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시공간적인 유동성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21분 안에 우리 아이를 갖다 맡기고 직장에 출근도 하고 업무도 보고 내 삶도 즐기고 워라벨이라고 하죠. 이걸 21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구청이 주체가 아닙니다. 근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25개 구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르다는 개념을 본인이 얘기를 한 거죠. 왜 21냐? 21인 이유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핵도시라는 개념적 표현은 뭐 스마트 시티 누구나 다 얘기하죠. 비슷하지만 개념 자체는 아까 박 장관은 나는 시공간 개념이다. 그리고 시민의 삶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 조은희 구청장은 저는 행정 권역으로 나눈 건데요. 라는 걸 얘기한 거기 때문에 이미 다르다는 게 설명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좀 더 조은희 구청장 안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25개 구청장에서 구청 맞습니다. 그렇지만 25개 권역을 21개 권역으로 바꾸려면 어마어마한 행정구역상에 또 다시 재편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25개 그 권역에 10개 권역을 다시 또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스마트 개념이 또 다시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스마트고 이것이 안 스마트다. 뭐 또 이것이 25개 권역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런 개념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좀 더 부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약 검증은 이제 뭐 시민들의 몫이니까요. 다른 후보들 정책들도 봐야 돼서. 다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민심은 부동산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야 할 것 없이 지금 후보마다 부동산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해결책도 구상하는 내용도 각양각색인데요. 이 모습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16만 호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도심지 철길과 강변도로 위를 인공대지를 씌워서 공급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월세 전세 자가주택 형태로 16만 원을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을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심의 기간 같은 걸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스톱 심의로. 되도록이면 많은 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에 활발히 뛰어들면서도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민간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향후 5년간 주택 총 74만 6천 호 공급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택을 늘리느냐 이 부분에 지금 차이가 있는데, 앞서 보셨듯이 예비 후보들 중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은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특히 나경원 전 의원은 용산, 대치동 재건축 네. 단지들을 돌고 있던데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상호 의원은 좀 반기를 들면서 비판하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두 분의 어떤 공급 대책에 확연한 차이가 드러나요? 네, 우상호 의원이 굉장히 이번에 타겟을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야는 각자 그룹 내에서 경선이 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이 당내 경쟁자를 떨궈야 본인이 본선 주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박 남매다, 박우 남매다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2명 양자 구도로 고착화된 여당 내에서는 박 장관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우상호 의원은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을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게 하나는 강남 강북으로 갈리는 현상이 있고요. 강남대 강북구도로 지금 그래서 비판을 하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23억짜리 강남 아파트에서 녹물 나오는 게 그렇게 걱정되시면서 이 23만 서울 시민들, 강북 주민들의 눈물은 안 보이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굉장히 좋은 도전자의 선거 전략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강남 강북의 구도를 좀 나뉘고 그리고 양쪽 다 규제 완화하고 있고요. 용적률도 상향 조정 그리고 재개발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상호 의원의 16만 호에는 공공주택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민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상호 의원만 지금 이게 정부의 지금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고 다른 이제 야당의 후보가 다수긴 합니다만 이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민간 개발을 중심으로 놔야 한다. 시장 중심으로 가자 야당 또는 공공이 중요하다 여당 이렇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경선 과정에서는 보통 같은 당 후보 먼저 공격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두 후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화살이 타당으로 가고 있다 이 얘기를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우상호 의원은 좀 강변북로에서 올림픽대로를 덮어서 공공주택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이 나왔고요.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겠다. 자,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굉장히 필요한 어떤 작업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둘 다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발상을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부고속도로 안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그게 가능하겠어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졌고요. 또 그거 만들 때 사실은 야당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 우리나라에서. 근데 지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영동대로 아시죠? 강남 경기고등학교 앞에서 코엑스 엄청나게 큰 차로에 그 대로를 지하하고 있어요. 2027년에 완공됩니다. 코엑스까지. 그것이 이제 한전 부지를 현대에 이제 팔면서 그 공공기여금으로 그것을 지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하하는데 경부고속도로의 전 구간이 아니라 한남에서 양재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지하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게 그렇게 당장 하겠어 하지만 지금 1년 작업하고 그다음에 재선, 3선을 계속 그걸 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12년, 13년 정도면 어느 정도 틀 완성시키고 그만둘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상호 후보나 혹은 또 조은희 후보나 이런 식의 어떤 발상 그리고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어떤 이 토론을 할 수 있게 우리의 어떤 그러니까 서울시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구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 개발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그런 안을 내는 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다양한 서울의 부동산 공약들 보고 오셨고 이제 부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부산 민심을 먼저 보면 PK 지역은 국민의힘이
전주보단 또 6.5%포인트 올라서 36.4%, 민주당은 1.0% 하락해서 33.5%를 나타냈어요. 지난주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뒤집혔는데 다시 뒤집힌 맞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정말 네. 승패를 예상하기 어려운 이런 네네, 여론조사 맞습니다. 결과가 계속 나오고 지금 있어요. 부산 민심은 앞으로도 조금 더 네.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서울도 그렇지만 서울은 여당은 이 후보들이 슬림하죠. 양자구도. 야당은 지금 8명이죠. 네. 컷오프된. 근데 이외에 국민의힘 밖에 지금 또 안철수 대표 있죠. 금태섭 무소속 전 의원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또 다른 야권 후보는 한 단계를 더 거쳐서 단일화를 해야만 이 양자구도가 되는 거예요. 본선에서. 근데 부산도 지금 보시면은 부산 여당은 한 명입니다. 예. 원탑 체제예요. 그래서 지금 김영춘 이 국회 사무총장이 부산행을 한 이후로 혼자 행보를 하고 있고 네. 지금 이 야당은 6명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끌시끌한 이야기는 야당에서도 많이 나오고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야당이 업다운 하면서 이렇게 갈 텐데 지금 하지만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야당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이 금융시장도 그렇고 유권자 시장도 그렇고 정치시장도 그렇고 다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여당은 그냥 판정리가 됐어요. 네. 그럼 무슨 얘기하나? 그럼 정책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서울에서는 야당은 네네. 단일화도 얘기해야 되고 부산도 지금 서로 난립하는 내부 공격 때문에 조금 자체적으로 오히려 표나 지지율을 깎아먹을 위험성이 상존하고 예, 있습니다. 후보가 많으면 더 풍성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지금 여당은 후보도 한 명이고 이슈도 지금 가덕도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간단하죠. 오히려 좀 심플하다. 네. 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이슈하면은 바로 뭐 가덕도 그렇습니다. 신공항인데요. 여당은 가덕도 특별법 통과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속내가 조금 복잡합니다. 관련 내용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여야 모두가 부산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안을 먼저 발의하고 법안 통과에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아가 최근에 TK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미 논의가 종식된 밀양 신공항에 대한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부산 신공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말겠다는 것입니까? 소극적인 모습을 거두고 이제는 부산 신공항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부산 미래와 비전을 놓고 우리 당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다급하니까 부산 시민들은 가덕도 공항이 되면 부산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고 있고 하는 이런 걸 이용해서 공항을 지으려고 하고 이걸로 선거 덕을 보려고 하고 이러고 있죠. 알겠습니다. 있는데 우리로서는 참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만일 그 법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 가덕도 공항이 없으면 혁신의 인프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저는 대통령과 반드시 단판 짓겠습니다. 일단 여당부터 보면 이 가덕도 신공항에 좀 올인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오늘 지도부 부산에 또 갔고요. 네. 좀 전에 그 홍익표 의원 얘기 들어보면은 아예 부산 신공항이다. 저는 이 점이 좀 명칭도 이렇게 부르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홍표 정책위의장의 표현이나 혹은 좀 전에 우상호 의원의 표현이 사실 민주당이 이 선거를 너무 편가름으로 선거 전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자면 강남과 강북론 우상호 의원이 표현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런데 음마아파트 사실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녹슨 물은 이미 오래전부터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것을 언급했다고 그래서 강북을 눈 감는다라고 표현하면서 강남과 강북의 어떤 뭐 지지율을 편가름한다든지 이번 사실 이 신공항 문제도 처음부터 사실 TK와 PK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된 문제였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TK를 언급을 하면서 이 현재 그 국민의힘의 가장 아픈 고리,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 다시 김해 신공항으로 부상되면서 사실 잠재워졌던 TK 지역에 불만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상황들을 이렇게 그 선거에 어떤 뭐 표현하시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어서 그거보다는 그야말로 진짜 정책 선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부울경과 관련된 그 부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그 안을 들여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리얼미터가 1,500명을 표본으로 하는데 그 안에 부울경의 샘플은 196명이다 이번에. 그러면 그 안에 또 부산은
몇 명일 거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민심이 어느 쪽이 지금 앞선다라고 우리가 확언할 수는 없는 상황. 그러니까 네. 아주 팽팽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여당은 국민의힘 입장부터 정해라 이런 네네. 공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앞서 얘기 들어보셨지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이 다음 달 1일에 부산에 가서 경제계획 발표하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네. 공항에 대해서 입장 예. 정리 안 하면요, 이거는 야당에게는 굉장히 악재예요. 아까 그러니까 이날 네. 신공항 지지를 선언할까요? 안 전 할까요? 할 걸로 봅니다. 안 할 하면 걸로 큰일 봅니다. 나죠. 예. 지금 이 여당이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김해 신공항은 국토부에서 백지화하고 신공항 입지 다시 선정한다. 가덕도에 가도 안 나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권영진 대구시장이 야당 네. 소속입니다.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규정한 게 야당 내예요. 여당이 먼저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예. 여당은 야당이 싸우는 걸 즐길 수는 있으나 지금 이현주 의원이 누굴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특별법 제정하라고 여당이 한 거예요? 여당은 했어요. 야당 지도부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당이 특별법 제정 안 하면 나 사퇴한다고 자당에 얘기한 겁니다. 타당이 아니라. 이걸 네. 보면 내부의 이 분란을 외부에서 자극할 수는 있지만 이건 내부에 존재하는 문제이다. 근데 이걸 지도부가 해결 안 하면 예. 부산 선거는 상당히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이 결단 내릴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안 남은 재보궐선거 민심을 움직일 이슈 중심으로 오늘 두 분과 네. 함께 살펴봤습니다. 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